번아웃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두뇌의 능력은 올라갑니다. 이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두뇌를 통제하세요. 모두가 느끼는 번아웃, 피곤함은 잠을 자고 일어나도 이어지고 머리는 하루 종일 뿌연 안개를 들이운 것처럼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스트레스, 우울감, 그리고 무기력감, 이 부분을 멈추는 통쾌한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영상은 이런 번아웃과 스트레스를 없애는 세계 최고 두뇌신경과학 멘토들의 메시지를 모았습니다. 영상의 끝, 여러분은 두뇌에 휘둘리지 않고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통제하게 될 겁니다. 제가 느낀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론다 패트릭이 나눴던 크레아틴과 두뇌의 상관관계였습니다. 심지어 이 방법에 필요한 변화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운동 보조제 크레아틴의 섭취와 관련되어 있었어요. 적정량만 먹어줘도 두뇌의 인지 능력과 스트레스, 우울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크레아틴은 아미노산 유사 물질로 분류되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근력 향상, 운동 능력, 그리고 에너지 재충전 등 다양한 부분에 작용하며 운동 보조제로 알고 있죠. 하지만 론다는 이 크레아틴의 섭취가 단순 운동 능력뿐 아닌 두뇌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레아틴은 우리의 몸에서도 소량씩 생성됩니다. 간과 두뇌에서 하루 1g에서 3g 정도를 만들고 이 크레아틴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죠. 근육 내에 크레아틴 저장량이 올라가면 더 많은 횟수와 더 무거운 무게로 훈련이 가능하고 고강도 운동 중 소모된 에너지 찌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해 근육의 힘을 짜내게 한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크레아틴은 단순 운동, 근력 향상뿐 아닌 잠이 부족할 때 감정적, 심리적 스트레스에도 그리고 학습이나 공부 등 높은 인지 활동에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고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두뇌는 몸무게의 2%를 차지하지만 전체 기초 대사량의 에너지 중 20%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두뇌가 쓰는 에너지의 양은 더 올라가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 우울증 등 수많은 체내 작용 등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해요. 론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독일 연구진의 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크레아틴의 섭취량은 하루 5g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5g은 근력 향상에 쓰이곤 하죠. 하지만 독일 연구진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5g 이상의 크레아틴을 섭취했을 시에 잉여분의 크레아틴은 다양한 두뇌의 부분으로 이동해서 전체적인 크레아틴 레벨을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험자들의 인지적 능력은 상승했고 저 또한 5g을 섭취했을 때와 10g 이상의 크레아틴을 섭취했을 때의 인지적 능력 향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저는 이 결과를 기대 후 크레아틴을 섭취했기에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들에게 20g의 크레아틴을 섭취하게 했더니 인지적 능력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신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쓰이는 크레아틴이 사실 두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이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 현상을 느낄 때도 크레아틴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무려 21시간 깨어 있으면서 수면이 부족한 상태의 실험자들에게 25g의 크레아틴을 섭취하게 했더니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때보다 인지적 능력이 더 향상되었다는 한 연구 결과를 론다는 인용했죠. 또 다른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크레아틴 섭취는 일정 기간 동안 섭취해야 몸에 반응이 나타나는 이른바 로딩 기간이 있습니다. 적어도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근력이 아닌 인지적 능력 향상에는 별도의 로딩 기간 없이 즉각적인 반응을 느낄 수 있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두뇌와 근력이 크레아틴을 쓰는 방식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스트레스 상황에서 두뇌가 에너지를 쓸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온다는 것을 저는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누군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부분도 플라시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몸에서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부분만 나열했지만 분명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크레아틴 섭취 시에는 탈수를 막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권장되며 콩팥 기능이 정상이면 부작용이 없지만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다 섭취 시에는 설사나 구토 그리고 메스꺼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면서 근육에 필요한 5g 이상의 크레아틴을 섭취해보세요. 공부와 일,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에도 좋은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번아웃에 관련해 가장 좋은 루틴을 앤드류 후보만이 말합니다. 번아웃과 피로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코르티솔의 수치가 높아지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로 뇌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에너지 소진 상태인 번아웃 증후군을 유발하죠. 하지만 반대로 코르티솔이 부족하면 식욕 감퇴나 무기력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코르티솔의 수치 불균형을 고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만약 내 환경이 자유롭다면 자연스럽게 언제 잠에 들고 언제 일어날까? 그렇게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먼저 찾는 겁니다. 올바른 일주기 리듬만 맞춰도 무기력증과 번아웃은 쉽게 고쳐질 수 있어요. 그리고 수면 리듬을 수월하게 만들고 싶다면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 앤드류 후보만의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루 중 몇 가지 수칙만 지키면 되죠. 가장 먼저 기상 후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하루를 깨우기 위해 사용합니다. 최대한 주변을 밝게 유지하거나 자연광을 가능한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 수분 섭취도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게 좋고 운동이나 카페인 등으로 하루를 깨우는 게 좋죠. 심박수를 올리는 행동은 다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두뇌를 최적화하는 운동이 바로 에어로빅 운동이라고 불리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숨이 차는 운동은 뭐든 좋아요. 25분에서 45분씩 일주일에 2-3번이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상승하며 집중력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두뇌의 전전두엽은 단 한 번만 운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지능과 능률 그리고 반응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루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다양한 방법으로 각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들을 자기 전 3시간에서 6시간 전에 정확하게 반대로 하는 게 그의 방법입니다. 일단 실내 조명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머리 위의 조명보다는 스탠드 같은 간접 조명을 아주 약하게 유지해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고속화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 섭취는 수면 전 8시간 정도부터 멈추고 수분 섭취 또한 줄여주는 게 좋다고 했죠. 그리고 오전 시간과는 반대로 심박수가 올라가는 행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박수의 증가는 코르티솔의 레벨도 함께 올리기 때문에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앤드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말하자면 하루를 보내며 느끼는 빛의 양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최대한의 빛에 노출되는 게 좋고 반대로 저녁에는 가능한 모든 빛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게 좋죠. 번아웃과 무기력증은 잠만 잘 자더라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전략적으로 보내세요. 이번 영상 속 멘토들의 조언이 어떠셨나요? 짧게 요약해보자면 크레아틴의 섭취량을 늘리게 되면 근력뿐만 아닌 잉여량은 두뇌로 전달되어 두뇌가 다양한 스트레스나 인지 능력에 집중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능률을 내게 합니다. 특히 공부나 일, 치매 환자들에게도 인지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결과는 놀라웠어요. 다른 것들은 할 필요 없이 10g에서 20g 정도의 크레아틴 섭취가 우리에게 두뇌의 통제권을 가져오게 돕습니다. 두 번째로 앤드류 후보만의 조언은 번아웃과 무기력증의 원인이 코르티솔의 불규칙적인 균형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하루의 리듬을 되찾는 방법을 공유했죠. 단순하게 아침과 오전에는 빛의 양과 심박수를 높이는 행동들을 해주고 늦은 오후에는 정반대로 그 루틴을 해주는 게 우리가 놓쳤던 수면 리듬과 하루의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는 열쇠가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쉬운 방법들로 무기력증과 스트레스 그리고 번아웃 증후군을 대비하고 또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다짐을 하실 건가요? 영상 속 두 멘토의 방법들을 직접 해보시고 일상 속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 하루 중 내가 가장 똑똑한 시간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수면 성향만 알아도 많은 게 달라집니다. 당신은 어떤 수면 성향을 가졌나요? 터닝포인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면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세계적인 팟캐스트 The Diary of a CEO에서 최근 수면 과학을 다룬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게스트는 무려 26년이란 시간을 수면 과학에 연구한 수면 과학 전문가 마이클 브루스였는데요. 세계적 CEO들과 부자들이 수면 최적화를 위해 고용하는 그의
그의 인사이트는 일주일도 안 돼서 유튜브에서만 300만 조회수를 넘겼으며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잠이 부족할 때 단 25분 만에 두뇌를 완벽하게 깨우는 방법부터 4가지 수면 성향 중 자신의 성향만 찾아도 내가 가장 똑똑한 시간을 찾고 학생이면 더 높은 성적을, 직장에선 더 많은 인정을, 그리고 각자만의 도전에서는 가장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고 했죠. 이번 영상 속 인사이트는 분명 수면에 관한 간단하지만 최고의 영상이 될 겁니다. 일단 우리가 잠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들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두뇌에서 어떻게 수면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자면 크게 수면 욕구와 수면 리듬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으며 배고픔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수면 욕구의 경우는 배가 고플 때 무언가를 먹으면 욕구가 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잠을 자면 낮아집니다. 생리학적 관점으로 이해하자면 우리 몸속에 에너지를 만드는 포도당은 아데노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두뇌의 수용체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데노신이 두뇌 한편에 쌓이면 우리는 피곤함과 수면 욕구를 느끼죠. 모든 에너지들이 피곤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한 이유는 피곤함을 사라지게 만드는 카페인이 피곤함을 축적하는 아데노신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안다면 단 25분으로 4시간의 최대 효율을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카페인과 아데노신은 너무 닮아서 두뇌의 같은 수용체에 쌓이게 됩니다. 다른 점은 오로지 한 가지 분자일 뿐이죠. 아데노신이 쌓이며 피곤함을 만든다면 같은 곳에 카페인이 들어간다면 아데노신이 막히면서 각성 효과가 일어납니다. 카페인은 피로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뇌를 속이는 것뿐이죠. 그렇게 이 부분을 이용해서 두뇌를 속이는 방법으로 마이클은 네파라떼라 불리는 25분의 카페인 낮잠을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이 효과는 4시간 동안 잠을 잔 효과와 최고의 각성 효과를 25분 만에 만들 수 있어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설탕이 없는 블랙커피나 에스프레소를 약간 시원하게 만들어서 빠르게 마시고 바로 25분간의 낮잠을 자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낮잠을 자며 두뇌에 쌓여있던 아데노신이 사라질 때 구조가 똑같은 카페인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낮잠에서 깨어난 후에 아데노신이 쌓이는 속도가 늦춰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자리엔 카페인이 채워졌으니까요. 그렇게 이 각성 효과는 적어도 4시간은 문제없이 집중력과 퍼포먼스를 올립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커피를 마셨는데 어떻게 낮잠을 자지? 사실 카페인을 섭취하고 나서 우리의 두뇌가 카페인을 인식하기까지 대개 15분에서 45분의 시간이 걸리고 각성 효과는 30분에서 60분 사이에 나타나요. 즉 차가운 커피를 빠르게 마시면 우리는 바로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30분 정도는 카페인의 효과를 못 느낍니다. 쉽게 말해 낮잠을 자며 아데노신을 없애 카페인이 들어갈 빈 공간을 만든 후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공간에 카페인이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각성 효과를 서서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은 실제로 마이클이 가르치는 모든 CEO들이 잠이 부족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이번 영상의 두 번째 잠의 정복법은 각자에게 맞는 수면 성향, 크로노타입을 찾는 겁니다. 앞에서는 수면 욕구에 대해 알아봤다면 수면 성향은 수면 리듬과 관련이 있죠. 이런 표현은 아마 모두가 들어봤을 겁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 혹은 저녁형 인간이야. 사실 이 부분은 특성이라기보다 유전적 정보에 더 큰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PER3라는 단일 염기 다형성에 관련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침형 인간, 반대쪽으로 치우치면 저녁형 인간의 성향을 가지며 만약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았을 경우 중립에 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물론 이 부분을 모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니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하루를 보내며 두뇌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쌓여요.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잠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아침형, 저녁형 인간은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간대가 다른 것뿐이에요. 멜라토닌이 더 빨리 쌓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 되는 거고 멜라토닌이 더 늦은 시간에 쌓이기 시작하면 반대로 저녁형 인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본 이유는 우리가 하루를 보내며 어떤 일을 하든지 최고의 효율과 결과를 만드는 완벽한 시간은 이 성향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수면 성향을 찾는 건 올바른 두뇌 사용법을 찾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마이클이 나눈
이런 크로노타입은 아침형, 저녁형 이 두 가지가 아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자형 인간입니다. 아침형 인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5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일어나며 가장 생산성이 좋은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점심시간 직전까지라고 해요. 그리고 오후 2, 3시가 지나면서 이들은 점차 피곤함을 느끼고 이른 저녁에는 잠에 들게 됩니다. 전체 인구 중 10%에서 15%의 사람들이 사자형 인간에 속하죠. 두 번째 성향은 곰의 성향을 가졌습니다. 특징은 아침형, 저녁형 인간도 아닌 그 중간 정도에 속하면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은 7시 그리고 9시, 5시까지 이어지는 일반적인 회사 스케줄에 가장 적합한 성향입니다. 50%에서 55%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고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내는 시간은 두 부류로 다시 나뉘며 오전 11시부터 2시 혹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크로노타입, 늑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 올빼미 혹은 저녁형 인간이라고도 불리며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이들은 가장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성향에 아침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은 오전 8시에서 9시 정도이며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는 오후 1시에서 5시 정도이거나 아주 늦은 밤도 함께 포함됩니다. 마지막은 돌고래형 인간, 이 부류는 지능이 높은 경향을 가집니다. 읽는 것을 좋아하고 말도 빠르게 하는 성향이죠. 일어나는 시간은 아침 6시인데 사자형 인간과는 다르게 잠에 쉽게 들지 못하고 또 잠에 들더라도 오래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최고의 효율을 내는 시간대는 늦은 오후인 3시에서 7시 사이가 됩니다. 물론 마이클은 이런 각자의 성향이 우리의 유전적 정보에 남아있다고도 했지만 동시에 살아가며 바뀔 수 있다고도 말해요. 심지어 몇 번은 이미 바뀌었을 거라고도 했죠. 그리고 자신의 성향만 알아도 많은 게 바뀝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들도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한 실험에선 학생들이 수업 시작 시간을 딱 1시간만 늦췄을 뿐인데도 성적이 한 단계 올라갔다고 합니다. C를 받던 학생은 B학점을 받던 학생들은 A학점을 받았죠. 그리고 또 다른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사자형 성향을 가졌고 그들의 높은 성적은 지능 때문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 시간대가 가장 효율적인 시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즉, 늑대형 성향의 사람들이 더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그저 집중할 수 없는 시간대에 같은 시험을 치게 되는 사실 때문에 더 낮은 점수 혹은 성적을 받는 겁니다. 다르게 보자면 인생 속 많은 결과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빛나는 시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일상 속 생산성, 두뇌의 퍼포먼스, 두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 이 모든 게 사실 수면 리듬과 관련되어 있고 이것만 알더라도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겠죠. 선택권이 있다면 자신의 두뇌가 가장 효율을 낼 때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이번 영상 속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수면을 이해하는 두 가지는 수면의 욕구와 수면의 리듬에 있으며 아데노신과 카페인의 비슷한 구조를 통해 잠이 부족했을 경우 카페인 낮잠으로 각성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리듬을 통해서 나의 두뇌가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를 찾고 머리를 쓰는 일은 해당 시간에, 몸을 쓰는 시간은 두뇌의 효율이 아닌 다른 시간에 옮겨놓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마치 인생 속 치트키를 찾은 것처럼 남들보다 더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영상 속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느낀 점과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